선택 과목입니다. 그죠? 자, 선택 과목은 철도 교통안전관리제의 세 과목이죠. 첫 번째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열차 운전, 그 다음에 시중에 요새 굉장히 쉽다 그래서 뭐 많이 하려고 하는 철도 신호, 그 다음에 전기 이론,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책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갖다 놨어요? 열차 운전을 갖다 놨죠. 이유는 많습니다.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치기 시작할 때 인터넷상에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다녔던 거, 이렇게 조금씩 자료가 나와 있던 건 사실은 열차 운전밖에 없었어요. 열차 운전 중에도 운전 취급 규정이라 그래서 코레일의 기관사들이 관리하는 이 운전 취급 규정 내용이 주로 나와 있었어요. 저도 10년 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학생들한테 처음 하려고 책을 만들고 할 때 역시 인터넷밖에 참고할 수가 없었죠. 왜? 시중에 문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해서 이제 책을 가본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철도 신호나 전기 이론이 쉬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관한, 특히 철도 신호에 관한 것들은 시중에 교재가 없어요. 물론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 요새는 이제 전기 신호 기능사로 바뀌었어요. 두 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나 거의 계산 문제고, 사실 이론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철도 신호인지가, 물론 최근에는 철도고등학교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교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 이론은 전기과를 다닌 친구들은 유리할 수는 있겠죠. 보통 전기 이론이나 회로 이론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계산 문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뭘 선택했던 거예요? 열차 운전을 선택을 했었죠. 그런데 이 열차 운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기준이 없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한 5년 동안은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를 잘 몰라서 1, 2, 3교시까지는 잘 치다가 선택 과목 25문제에서 과락에서 떨어지는 제자들이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따라다니면서 열차 운전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이제는 정의가 됐어요. 정의가 됐는데 최근에는 또 뭐예요? 이게 CBT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라서 시험지를 받는 사람마다 조금씩 그 형태는 좀 달라요. 어느 영역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철도 신호는 교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전기이론은 전기과 나온 친구들이 회로 이론이나 전기이론 기능사 책을 다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열차 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열차 운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정의가 됐고, 두 번째, 여러분은 필수 과목으로 철도공학을 쳐야 돼요. 철도공학을 쳐야 되는데, 앞에서 철도공학에서 설명했듯이 철도공학에서 열차 운전의 운전 이론 영역이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열차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운전 이론 영역은 일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열차 운전을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에 있는 열차 운전 이론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5문제에서 15문제 만든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열차 운전 25문제죠. 이 25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앞에 띄워놨습니다. 운전 이론 일반이라고. 이게 바로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 과목의 제1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은 빼고 그냥 어떻게 돼? 운전 이론이라고 칩시다. 그죠? 요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실제 출제 문제의 60%에서 한 70% 정도가 이쪽 영역이에요. 그런데
TS에서 이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치죠. 그런데 TS에서 운전면허를 관여해서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60에서 70%가 나오는데 철도차량 운전 면허 시험은 깊이가 좀 있지만 철도 교통안전과에대해서 나오는 운전 이론은 깊이가 없고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60에서 70%니까 나머지 30에서 40%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다? 철도 관련법에 있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 그 다음에 도시철도 운전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6장 104조, 요게 도시철도 운전 규칙이 6장 76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30에서 40%가 나오는데 지금은 문제 유형이 12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날짜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칠 수 없으니까 12개 정도 형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놈이 70%면 이놈이 30%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놈을 어떻게 돼? 60% 받고 얘를 40% 받기도 하고 얘를 40 이상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이죠. 우리는 열차 운전이라는 선택 과목에서 몇 점만 맞으면 되니까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럼 60점 맞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라고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우선 어떻게 돼요? 이거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철도 차량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밑에 깔아놓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속되지만 그런데 이 두 개의 규칙은 철도 차량 운전 규칙만 하면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80%가 내용이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만 하게 되면 철도 차량 운전 규칙만 먼저 공부하시게 되면 요걸 완벽하게 하라고 합니다. 요걸 먼저 다 익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보게 되면 약 70%가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요 두 개만 확실하게 하게 되면 최소 몇 점은 맞는다? 30점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점만 더 맞으면 돼요. 나머지에서 한 20점, 30점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깔아놓지 않고 운전 이론만 해가지고는 내용이 너무 좀 넓기 때문에 60점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운전 이론도 틀기 전에 온라인 강의 틀어줄 때 이거부터 틉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우리 책 맨 뒤에 있는데 내용 보시고 문제 풀어보고 깊이 있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야 돼요? 운전 이론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 차량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8강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8강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5분짜리.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뭐부터 봐라? 철차 도철 8강을 먼저 달달 보시고 문제 풀어 오신 다음 뭐디로 넘어가자? 이제 운전 이론으로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 운전 이론도 억지 과목이에요.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시험 과목을 정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철도 차량 운전이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이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기능이 필요하죠. 사실 여러분 그 면허 시험 치게 되면은 기능 시험을 치잖아. 그죠? 그런데 기능을 시험 칠 수 없으니까 기능을 타기 전에 운전을 하기 전에 여러분 면허 시험 칠 때도 뭘 먼저 칩니까? 필기 시험을 먼저 치죠. 바로 운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에 운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렇겠죠? 운전은 잘하는데 가끔 날리면 곤란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운전을 해야 되겠다? 경제적인 운전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과 관계되는 이론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물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운전 이론 이꼬로 물리다.
아닙니다. 운전 이론은 운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전 이론을 배웠는데 여기에서 물리를 잘하면 운전을 잘합니까? 그건 아니죠. 열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열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열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선로가 있어야 되겠죠? 철길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철도?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람이 몰래 합니까? 운전을 하겠죠? 문제는 이 선로, 자동차를 얘기하면 길이 잘 닦여야 합니다. 길이 잘 닦여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특성상 70%가 산악인 지역이기 때문에 선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놓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지형상 어떻게 돼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커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 커브에서 이렇게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경사에서 어떻게 돼? 파워가 부족하면 가다가 서서 뒤로 미끄러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 현재 그리고 일반적인 철도는 무슨 철도라고 그런다? 철도공학에서 점착식 철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죠. 뭐와 뭐에? 자동차는 도로와 타이어의 마찰력을, 열차는 어떻게 돼요? 레일과 동륜, 열차 밖에 마찰력, 즉 점착력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니까 문제는 어디에 가장 약합니까? 경사에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뭐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에 관계되는 물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영역 중에서 힘과 운동,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일과 열. 이 파트예요, 이 파트. 그러니까 물리 영역을 우리가 보통 일반 물리, 기초 물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전에 배울 때는 크게 한 5개 영역으로 해요. 그래서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 빛, 파동, 전기, 그 다음에 현대물리학, 뭐 요 정도 하게 되는데 물리 전체도 아니고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영역? 바로 이 커브나 그 다음에 경사나 마찰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어떻게 돼? 물리 이꼬르 운전은 전혀 틀린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운전 이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교재가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교재는 표준 교재입니다. 제가 왜 가져왔느냐? 운전면허 시험 중에서 일반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면허는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는 철도안전법에서 총 6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제2종 전동차 운전면허인데 이 전동차 운전면허에 운전이론이라는 과목이 크게 있는데 크게 7파트로 나눠놨어요. 7파트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1번은 뭐예요? 견인력이에요. 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 동력 집중식이든 분산식이든 어떻게 해야 돼?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하겠죠. 힘력자니까. 그렇죠? 자, 앞으로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게 저항이에요. 즉 열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대항하는 모든 힘이 바로 뭐다? 열차 저항이라고 합니다. 열차 저항 중에서 가장 센 건 당연히 공기 저항이겠죠. 저항 부분. 이제 3번째는 뭐예요? 3번째는 자동차도 3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브레이크 잡아야 되겠죠? 가다가 뭐가 생기면은 돌발이 생기면은 제동돼야 되고 맨 끝에 가서 서야 될 거 아니야. 3번째가 뭐다? 제동입니다. 이게 바로 견인력, 저항, 제동. 이 내용이 운전 이론에 가장 뭐가 되는 것이다? 추가되는 것이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면 운전 이론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에서 철도의 사명이라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도는 지금 민간 회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철도청 시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내용입니다. 철도가 어떻게 돼? 여객이나 사람을 정확하게 제 시간에 산업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날라야, 이송해야 되는, 뭐 그 정도를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견인력, 열차 저항, 그 다음에 제동. 운전 이론의 기본 뭐라고 돼 있다? 3요소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요한 3요소를 가지고 여러 곳에 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책은 577쪽인데 인쇄본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지? 거기 보면은 자, 이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죠. 운전 계획을. 여러분 영주, 제가 수업하는 곳은 영주입니다. 그죠? 자, 지금 그 영주에서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곧 영천까지 개통이 되는 중앙선에 EMU 262 즉 중고속철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얘들이 하루에 몇 대를 보낼 것이냐, 또 얘들은 몇 칸을 운영할 것이냐,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일종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다이어그램 같은 그래프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왜? 열차가 수도권에 가면 사실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열차가 안전하게 제 시간에 딱딱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금은 무슨 목, 눈금 이렇게 얘기하죠. 1분 목, 2분 목, 옛날엔 다이아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작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1번, 2번, 3번이 기준이 되어서 열차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열차 계획이 있죠. 몇 칸을 달 거냐, 도대체 얘가 몇 대를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장에 갈까요? 차량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차가 어떻게 돼? 있으려고 그러면 기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검수란 뜻은 검사하고 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작하고 보수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철도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대 설비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보안 설비 같은 것들. 보안이란 얘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배운 폐색이라든가 각종 신호 보안 장치들, 즉 A라는 열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열차가 다 멈추는 장치라든가 ATS라든가 즉 자동열차 정지장치, ATC라든가 자동열차 제어장치, 이와 같은 각종 부속 설비들이 있어야 열차가 안전하게 운용되게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이해는 하셨습니까? 열차 운전은 크게 몇 과목으로 보자? 세 과목으로 보자. 그 세 과목 중에서 먼저 뭘 해라?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뭘 한다? 운전 이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건 뭐다? 열차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교재다,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는 잘못됐다? 이 꼴로 물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물리는 단지 안전운전을 위해서 어떻게 돼? 필요한 물리의 어떤 이론들이 좀 도입됐을 뿐이지 전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는 특이하게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냥 뒤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견인정수라는 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이 기관차가 몇 대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게 견인정수입니다. 열차는 2분의 1대가 없죠. 그러니까 기관차 힘이 10이면 어떻게 돼? 객차 하나를 끌는데 2이 필요하면 10개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대를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기철도를 많이 쓰니까 고압하고 저압으로 구분합니다. 뭐 제가 뒤에 건 안 읽겠습니다. 점착력입니다. 마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동장치라는 건 열차 바퀴를 동륜이라고 표현을 하죠, 운전이론에서. 열차 바퀴가 돌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외력이 필요하겠죠.
구동력이라는 건 바로 열차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전기를 받아서 전동기, 쉽게 얘기하면 모터입니다. 그죠? 모터를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궤도 회로라는 건 레일을 마치 전개 회로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 위치라든가 비상정지라든가 이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자들, 그 다음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하고 서로 연동이 되어서 멈추기도 하고 감속도 하게 되고 뭐 기타 등등을 하게 됩니다. 단면 구배란 얘기는 뭐냐면 열차 바퀴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평평하지 않다? 커브를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차 바퀴가 이렇게 테이퍼, 경사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단면 구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제동장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반 열차의 기초제동은 관통제동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관통제동이라는 건 여러분 자동차는 여러분 발로 밟죠. 뭐를? 브레이크를. 그죠? 그럼 뭐 이게 인력이죠. 인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 밟아서 이렇게 딱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유압 범퍼가 어떻게 돼? 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기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가 화차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관통이라 그래서 기관차에서 만들어진 고압의 공기가 편성된 열차를 다 통과해서 뭘 미는 것이다? 재륜자를 밀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이게 기초제동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회생이니 발전이 나오는데 회생제동만 있는 게 아니고 발전제동도 있습니다. 자, 제동은 브레이크 잡는 거겠죠. 발전이나 회생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선풍기가 돌고 있으면 어떻게 돼? 스위치 끄면 꺼지는데 아직 계속 돌고 있잖아. 성질 급한 사람은 뭐해? 콘센트 확 뽑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기 공급이 중단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다가 멈추는 게 조금 빨리 가는 기분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가는 열차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얘기했던 관통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전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에서 펜타그래프가 받는 전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거꾸로 돌려서 프레밍의 왼손 오른손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저항기를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서. 이게 발전제동이고 회생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동기에서 바퀴 돌아가는데 공급을 안 하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급을 해서 만든 전기가 아까우니까 발전제동은 버리는 거고 회생제동은 이걸 다시 어디로 올려보내는 것이다? 전선으로 올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제동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차체하고 대차란 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차에 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복이대차라는 말이 많이 합니다. 그지? 무슨 뜻이냐면은 철도 차량은 밑에 있는 게 뭐다? 대차입니다. 대차에 뭐가 있다? 대차에 바퀴가 달려있고 축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대차 위에다가 뭘 얹어놓은 겁니까? 차체를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보기대차라고 하는데 보기대차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대차에 바퀴 같은 게 달려있고 축이 달려있는 거예요. 위에 게 차체고 밑에 게 뭐다? 밑에 게 대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철도공학에서 표준계, 광계, 협계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표준계로 가가지고 거기 가면 어떻게 돼? 차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쪽에 맞는 대차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차체와 대차 이해하시겠죠? 차량 이해하실 거고, 동력차 이해하실 거고, 동력차는 엔진이 있는 게 동력차죠? 자, 그 다음에 부수차입니다. T 혹은 T시카라 그러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 요거를 부수차라고 합니다. 특수차는 특수 목적으로 쓰는 차고, 일반 철도 차량인데 우리가 철도 사업법하고 철도 안전법하고 다릅니다. 지금 철도 사업법은 또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러분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시험을 치시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 말고 여러분 코레일 입사가 제일 목표잖아요. 그죠?
코레일이나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법을 10% 칩니다. 총 70문제를 치게 돼요. NC에서 직업기초 능력 60문제, 전공 30문제, 그 다음에 10문제는 뭐다? 10문제는 철도 관련법인데, 거기서 주가 되는 게 철도 사업법이에요. 그래서 철도 사업법 공부도 여러분은 하셔야 될 겁니다. 철도 사업법과 철도 안전법의 구분이 달라요. 철도 안전법에서는 시속 200km 이상을 뭐라고? 고속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반 철도, 준고속, 고속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전법상 우리는 지금 안전법만 시험 치니까 200km 이상을 고속철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차량은 어떻게 돼요?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고 전기 동차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철도 차량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먼저 보라는 이유는 바로 뭐다? 전동차, 동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철도 차량에는 어떻게 돼요? 동력 뭐가 있다? 동력 집중식이 있고 동력 뭐가 있다? 분산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흔히 보는 KTX1이나 KTX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동력 집중식이죠. 맨 앞에 있는 기관차에만 동력이 있고 나머지 객차나 화차는 그냥 끌려가는 거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력 분산식은 뭐예요? 보통 4개 차량이 한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텍 새마을 같은 경우도 4량짜리 보이죠? 그럼 4량짜리에 어떻게 돼? 엔진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건데 엔진이 분산되어 있는 전기 차량을 뭐라고 얘기한다? 전기동차, 줄여서 전동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젤 차량도 어떻게 돼요? 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젤 동차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동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뭐냐면은 각종 제어 방식인데 이게 뭐냐? 전동차에서 가장 문제는 속도 제어입니다. 여러분 선풍기가 1단, 2단, 3단밖에 없죠. 물론 저희 집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더 많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단, 6단도 있을 수 있겠죠. 결론은 회전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 합니다. 바로 문제는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유도전동기를 많이 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속도를 제어하느냐라는 부분은 뒷부분에서 상당히 깊이 다뤄지는데 철도 교통안전관리자에서는 종류 정도 외우면 됩니다. 간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간선은 중요한 도로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도 중에서 경부선이나 중앙선 같은 것들이 간선철도고 이놈을 어떻게 돼? 연결하는 걸 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책 580쪽, 제 책 580쪽에는 준고속 전기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150L에서 300 최근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중앙선 다니고 있는 EMU 400, 206, 260 이거죠?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260km라는 얘기고 E는 일렉트릭 전기고 M은 멀티플이고 U는 유니트예요. 그러니까 동력 분산식 차량이고 최고 속도가 26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철도 차량은 또 뭐냐? 도시철도는 여러분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돼? 광역 도시를 이렇게 권역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안에서 레일로 움직이는 것들, 가이드웨이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은 다 뭐다? 도시철도고 여기에 움직이는 차량은 뭐가 되겠어요? 도시철도 차량이 되겠죠. 열차입니다. 우리는 기차 타고 간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철도 관련학과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열차로 조성해야지만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차를 탄다고 하면 되겠습니다.